네,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여야는 730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여야의 반응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의 발언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높아진 검증을 통과할 분을 찾기 어렵다. 신상털기가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또 가족들이 만류한다고 하더라. 다음 볼까요? 네, 부실검증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약속도 했고요. 또 청문회에서 개선할 점을 여야가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정홍원 총리 유임 이후 나온 첫 공식적인 발언인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청문회 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여야 간에 일정 부분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의 총리 후보자 낙마에 대한 얘기가 청문회를 어떤 제도적인 탓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신상털기, 여론재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청와대가 청문회 가기 전에 두 분이 낙마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청문회도 가기 전에 낙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청문회 제도를 탓하는 것은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어쨌든 여론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긴 됐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청문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여론이 나름대로 상당히 안 좋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 문창호 후보자의 경우는 9% 정도만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청문회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혹여나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너무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 실패에 대한 나름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배제돼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발언이 썩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제 두 건이 있었는데 GOP 사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는데 그 인사 실패 건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 제도나 여론 탓을 좀 하셨는데 글쎄 국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땐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 남고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두 분의 총리 지명자가 낙마하고 이런 과정 굉장히 오랫동안의 혼란 속에 있었던 국민의 아쉬움들이 사실은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잠복해 있는데 그 아쉬움을 대통령께서 좀 풀어주시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대통령이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 스피커가 대통령인데 대통령께서 어찌 말씀을 하시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우리 인사청문 시스템의 기준이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제자들 논문 베끼는 게 관행인가요? 대부분 대법관 정도 나오신 분들은 한 수십억씩 받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직접 높습니까? 제가 대법원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상당히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고, 교수의 논문을 제자들의 논문을 취약해서 발표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요. 글쎄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기상천외한 발상들인 것 같아요. 칼럼을 제자들을 통해서 쓰고 자기가 조금 수정 보완해서 첨삭해서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상천외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논문을 어느 정도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인용을 안 다른 게 그게 표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분야가 부분이 많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일반 정서도 그렇고 학계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분야죠. 어려운 부분이죠. 용인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사실 표절이라는 게 100% 완전히 창작이라는 게 논문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용구를 달고 또 코트라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몇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제자들이 한 거를
자기 일저자로 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 학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반론으로 볼 땐 청문회가 너무 신상 쪽에 치중하면서 자질이나 역량의 검증이 소홀하다라는 비판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얘기된 이런 것들은요, 청문회 제도 탓을 하기에는 사람 탓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셨잖아요. 예. 사실 청와대 입장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 열심히 스크린해서 사람 딱 갖다 놓으면 또 언론에서 생각지도 않은 게 펑 터져가지고 또 사람 낙마하고 이 정도 되면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앵커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열심히 스크린 했느냐 네. 아니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스템 이전에 그 판단을 제대로 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 과다 수임료 같은 문제야 뭐 국민들이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사가 실패하면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빠지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다 할 수 없는 거고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는데 어딘가 한쪽 파트는 믿거니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스톱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디 저기 컬럼에 그 나왔는데 보니까 청와대 지금 내부 분위기가 산무라는 거예요. 예. 산무요? 산무. 승진 없고, 그 다음에 휴식 없고, 그 다음에 사기 없고. 제가 볼 때는 지난 지난 저기 문창흑 후보자, 그 다음에 안대희 후보자, 그 다음에 정홍원 총리 유임,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안타까운 게 청와대 총리실 그 준비팀들, 그 다음에 여당 너무 무기력하고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빨리 털어내야죠. 뭐 정치권이나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빨리 그거를 극복하고 복원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 좀 무기력한 거 빨리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지금 인사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 사과하는 모습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 일면에 다 올리고 인터넷 메인 화면에 다 오르고 TV에서도 계속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청와대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때도 여러 번 뭐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쇠고기 파동 때는 타이밍을 놓쳐서 2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생겼을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과 여러 번 뭐 하면 어때요? 근데 청와대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걸 굉장히 정치공학적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면 모든 사안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옛날 군사문화 시절의 정치 관행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사과를 하면 사안이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사과하고 내일 또 사과하고 이게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참모들이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직 그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사과하시면 꼭 그거 나와요. 몇 번째 사과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거에 대해도 사실은 부담을 좀 많이 갖죠. 게다가 사과하면 거기에 관련된 뭐 수석 비서관 또는 비서관, 뭐 행정관까지 뭐 대통령 사과까지 나오게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그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기력 무책임 좀 약간 조금 더 나가면 패배주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정홍원 총리 유임되고 뭐 막 논란이 많았던 김기춘 실장 또 잠복하고 뭐 이런 건들이 지금 한 달 후에 3가지 정치 일정이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우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한두 명은 같이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7.14 전당대회가 있는데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 역시 전망이 뭐 청와대나 어디서 저 친박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7월 30일 재보선 결과 역시 15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뭐 여당 입장에서 흔쾌히 승리라고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책임론이 나올 거고 그때 가면 다시 또 인사요인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데서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 사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말해서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 책임지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의회에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과를 가지고 너무 정치권에서 자꾸만 야당은 사과해라, 여당은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 의미를 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후보자 두 분의 낙마라든지 정원 총리 유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문책성 사의 표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유임이 됐어요. 나름대로 저는 그 연유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부가 너무 장기화된 부분도 있고, 그야말로 청문회랑도 부담되는 게 정치적 현실이긴 한데, 예. 아무튼 간에 국민들은 그런 세월호 참사 뭐였지라는 그런 생각에 직면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총리 책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보다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 책임 정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론재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 눈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역시 좀 결여돼 있다. 네. 바로 그래서 청와대의 그 참모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잠시 얘기했던 그 네. 730 재보궐선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곳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누가 나올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김문수 전 서울, 경기지사. 네. 예. 얘기가 있었는데 김문수 경기지사는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안 나오겠다. 일부 벌써 조간에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출마하는 게 좀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 뭐 김문수 지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지사직이 이제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됐는데 그리고 바로 7월 30일 날 제보를 나오는 게 일단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나올 수가 없고 서울에 동작을밖에 없어요. 서대문으로 이제 그대로 됐으니까 그렇다면 동작을에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성찰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취지, 그것도 하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좀 보고, 두 번째는 아주 정치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동작을에 지금 야권의 결정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금태섭 대변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안철수 쪽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와 금태섭 대변인이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김문수 지사로서는 뭔가 그렇죠. 예,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있는 분인데 그냥 문재인 의원이 손수조 후보와 싸우듯이 싸우는 거 비슷한 거죠. 비슷한. 그건 사실 정치인들로서는 격의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 두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은 재보선 뭐 사실상의 불출마 선언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마의 여진 좀 남겨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의종군 하겠다는 경기도 지사 뭐 발언.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출마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가 일단은 이번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기 대권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총리도 거고, 나왔던 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는 제일 그 높은 그 지지도를 보이고 예. 있으니까 그 기왕에 쉬는 시간에 보여줬던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어떤 행보를 좀 해보시려고 구상하고 계시지 않나,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전당대 아까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당대 그다음에 재보선 선거 이후에 사실은 여권 내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대선의 출마 과정 여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분이 김문수 지사 말고 또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었는데 이번에 평택 쪽에 좀 출사표를 글쎄요. 던졌는데 당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결국 공천을 탈락해서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평택 의뢰 2명의 여야 의원.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장선 전 의원이 평택 출신의 3선 의원인데 공천이 확정됐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공천에 탈락했습니다. 공천위에서 내놓은 말이 야당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도농복합지역인 경기 평택 의뢰 공천 방침으로 정한 지역 일꾼론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정현 전 홍보수석도 전남 순천 곡성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일단 보류를 받았거든요. 새누리당이 좀 상당히 신중한 것 같아요. 일단 임태희 실장의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네. 논리는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임태희 실장은 지난 정권에서 비서실장도 했고 장관도 했고 또 분당에서 연이어 3선까지 했던 의원이니까 일단 평택이라는 지역구가 그야말로 도농복합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략 공천을 하기에는 네. 그리고 어떤 중앙 정치의 어떤 큰 뭐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공천하기는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정장선 전 의원이 평택에서 상당한 기간을 닦은 의원이란 말이죠. 16, 17, 18대 의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경쟁력이 약하다는 판단도 가능해 보이는데 또 이제 내심으로는 뭐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친이계라서 좀 어느 정도 여파간에. 배제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도 뭐 함의적 추론은 가능하겠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도농복합주의고 표의 확장력이 떨어지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천을 주는 입장에서는 부도를 생각을 해야 네, 되는데 참신한 아이템이 아니다. 참신한 후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정장선이라는 거물을 네, 그렇죠. 틀을 틀려면 뭔가 참신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태 실장 제가 모시고 같이 청와대에서 일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당에서 얘기한 야당 후보에 비한 확실한 우위, 그 다음에 그 지역 일꾼론 이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군색한 벽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누구를 내세운들 사실은 정장선 후보가 굉장히 지역 기반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누구를 내세운들 경쟁력이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선 네. 임태 실장 같은 경우는 공천을 하면 지난 정부, 지금 현 정부까지 묶어서 정권 심판에 대한 시비가 좀 걸릴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정현 수석도 왜 공천을 결정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재보선 판이 지나치게 정권 심판 쪽으로 흘러가지 커지는 않을까라는 거를 걱정을 우려한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해보는 거지 왜 그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30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